미 증시가 4일째 하락세로 마감한 가운데 국내 증시도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 공세 속에 2%대 급락 마감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큰 폭으로 상승하며 17.3원 오른 1,354.9원에 마감했습니다. 정부가 수소경제 생태계 구축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소식에 범한 퓨얼셀 등 수소 관련주가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카카오게임즈가 모바일 게임 우마무스메 이용자들로부터 환불 소송이 제기될 수 있다는 소식에 약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LG화학은 통풍치료제 티굴릭소스타트에 미국 임상 3상 시험 계획을 신청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은 미국 종속회사 아모레퍼시픽 US 인베스트먼트가 주주 배정 방식 유상 증자를 결정했다고 공시했습니다. 휴마시스는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해 50억 원 규모의 기취득 자기주식 소각을 결정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코오롱글로벌은 삼보산업과 2,764억 원 규모의 공동주택 신축 공사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습니다. 내일 열리는 성공투자 습관 투데이 한경 코리아마켓. 오늘장 마무리하며 내일의 성공 투자를 힘차게 열어보겠습니다. 먼저 저와 함께 오늘 마감 시황부터 살펴보시죠. 미국 증시가 연일 하락하고 있는 데다 엔비디아에 대한 미국 정부의 대중국 수출 규제 조치가 이뤄지자 미중 갈등 재발 경계감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증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에서 전반적인 투자 심리가 위축됐는데요. 환율도 또다시 연고점을 경신하며 변동성을 확대한 것도 우리 시장의 하방 압력을 높였습니다. 오후장으로 갈수록 낙폭은 점점 더 깊어지며 코스피는 2.2% 하락하며 거래를 마쳤고 코스닥 역시 2.3% 넘게 하락한 788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양 시장 모두 저점에서 마감을 지었습니다. 수급 보겠습니다. 그야말로 폭탄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물량을 외국인과 기관이 던졌습니다. 코스피에서는 1조 2천억에 가까운 물량이 출회됐고 코스닥에서는 2,600억 넘는 물량이 나왔는데요. 개인이 이 물량을 고스란히 받아냈지만 지수 하락을 방어하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특히 외국인의 선물 매도세가 거센 점도 눈에 띄는 하루였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분위기 살펴보시죠. 시총 10위권 내에서는 LG에너지솔루션을 제외하고는 이렇게 모두 파랗게 물이 들었습니다. 간밤 미국 반도체 종목들의 약세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하락했죠. 여기에 NH투자증권은 메모리 반도체 다운사이클 진행으로 실적 추정치를 하향 조정한다며 SK하이닉스에 대한 적정 주가를 낮춰 잡았습니다. 이에 SK하이닉스가 2.9% 하락을 했고 삼성전자 역시 2% 동반 약세로 마감했습니다. 그럼 이어서 시총 상위주들의 특징적인 움직임도 보겠습니다. 먼저 하이브 보겠습니다. 어제 급등분을 모두 되돌렸는데요. 국방부가 BTS의 병역 특례 여론조사 소식과 관련해 일부 사실을 정정하면서 기대감이 빠진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이종석 국방부 장관이 참모들에게 여론조사를 빨리 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하며 주가가 급등했는데요. 이후 출입 기자단의 문자로 빨리라는 표현을 두고 빨리 하자는 지시가 아니라 필요한지를 검토하라는 지시였다는 입장을 밝힌 겁니다. 이에 오늘 시장에서 8% 넘게 급락하면서 다시금 16만 원 선으로 내려왔습니다. 이어서 SK이노베이션 보겠습니다. 간밤 국제유가는 경기 침체 우려가 부각되며 연이틀 급락세를 기록했습니다. WTI는 90달러 선 밑에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이에 S-오일, SK이노베이션 등 정유주가 약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SK이노베이션의 낙폭이 깊었는데요. 유한타증권에서는 SK온의 보통주 전환 우선주 발행으로 지분 가치가 희석될 수 있다며 목표 주가를 하향했습니다. 이에 오늘 시장에서 6% 넘게 하락하며 17만 8만 5천 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이어서 다음 특징주인 대명에너지 보겠습니다. 유럽 풍력 발전 확대 소식에 오늘 급등이 나왔습니다. 에스토니아, 핀란드, 독일 등 8개국이 러시아산 천연가스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오는 2030년까지 해상 풍력 에너지 발전량을 7배 늘리기로 합의했습니다. 대명에너지는 풍력 중심의 설계 조달 시공부터 발전소 운영을 하는 민간 발전사로 국내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오늘 20% 가까이 급등을 하면서 52주 신고가를 다시 썼습니다. 35,100원에 종가를 형성했네요. 이렇게 특징주까지 짚어드렸고요. 지금까지 오늘 시장 마감 정리해드렸습니다.
9월에 첫 거래일 양시장 2% 넘게 밀리고 말았죠. 하지만 그래도 오랜만에 개인의 1조 원 넘는 순매수를 봤는데요. 이 개인 투자자들의 힘을 다시 한번 확인한 가운데 오늘 ETF 시장은 어떻게 흘러갔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상승했던 쪽부터 살펴보시죠. 오늘 거래량 1위 종목이죠. 코덱스 인버스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최근 증시 베어마켓 랠리를 끝내고 변동성이 재차 확대되자 지수 하락에 베팅하는 투자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개인의 순매수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유가증권 시장 2.2% 하락하면서 2,415포인트에 마감한 가운데 이 상품은 2.5% 올랐습니다. 다음 코제프 미국 달러 선물도 상승을 보였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 장중 1,355원 10전까지 치솟으면서 어제 기록했던 연고점을 하루 만에 갈아치웠습니다. 우리나라 무역 적자가 이달 100억 달러에 근접하면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는 소식이 이 환율을 또 한 번 끌어올린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에 미국 달러 선물을 추종하는 이 상품도 1.2% 올랐습니다. 다음 하락한 쪽도 살펴보시죠. 이 타이거 200 중공업이 4% 급락하면서 5거래일째 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블록딜 뉴스를 털어내지 못한 채 이틀 사이 11%의 급락을 보였고요. 조선주들도 지난주부터 투심이 흔들리기 시작한 가운데 한국조선해양이 4%, 현대중공업은 무려 6% 밀리면서 이 상품도 급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8월 26일 고점을 찍고 내림세를 걷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코덱스 은선물 환해지 상품도 거래량 급증한 가운데 4% 넘게 밀렸습니다. 인플레이션 우려가 지속됨에 따라서 세계 중앙은행들이 금리 인상을 지속할 것이라는 의견에 더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이 시장에서 달러로 거래되는 금과 은은 일반적으로 달러 강세에 취약한데요. 금과 은 가격 모두 계속 하방 압력을 받고 있는 가운데 은 선물 상품도 연이틀 약세를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ETF 시장 마감 살펴봤고요. 수급 동향도 알아보시죠. 지난 25일부터 31일까지 5거래일 동안 개인은 어떤 종목들을 매매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어떤 종목들이 사들였는지 살펴보니까요. 이 삼성전자와 두산에너빌리티, 현대로템, OCI, 성일하이텍이 순매수 5위 종목에 올라와 있습니다. 먼저 두산에너빌리티 시크를 보시면요. 어제 두산이 가지고 있는 지분을 블록딜한다는 소식에 급락을 보였습니다. 오늘도 반등에는 실패한 가운데 내릴 때 개인은 강하게 사들이면서 삼성전자 다음으로 가장 많이 사들인 종목에 꼽히고 있습니다. 다음 성일하이텍 체크해 보시죠.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시행되면 이 폐배터리 회사들 수혜를 받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신규 상장 매력까지 더해지면서 개인은 5거래일째 사들이고 있고요. 주가도 오름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파는 쪽도 알아보시죠. 현대차와 기아, LG에너지솔루션, 하나솔루션, 오스템 임플란트가 올라와 있는데요. 그중 현대차 체크해 보겠습니다. 개인들의 마음을 사기에는 아직은 무거운가 봅니다. 실적 상향 모멘텀이 지속되고 있고 7세대 그랜저의 출시를 앞두고 있지만 개인은 강하게 매도하면서 5거래일 사이 1,487억 원어치 팔았습니다. 다음 오스템 임플란트 보시면요. 중국 정부가 최근 임플란트 서비스 가격을 표준화하기 위해서 중앙집중식 정책을 도입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정부가 직접 의약품을 대량 구매해서 가격 인하를 추진하겠다는 건데요. 하지만 오히려 이 정책이 적용되면서 판매 물량이 명확하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면서 국내 업체들에게는 문제가 없을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스템 임플란트 6거래일째 가파른 오름세 보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개인은 오를 때 정리하면서 순매도 5위 종목에 올라왔습니다. 지금까지 개인들의 매매 동향 살펴봤습니다.
시장의 핫이슈를 심층 분석해 날카로운 투자 인사이트를 제시해주는 투데이 핫이슈. 오늘은 변동성이 확대되는 시점, 기술적 분석으로 보는 향후 시장의 방향성, 그리고 매매 전략을 점검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김정환 GB투자자문 대표와 함께합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6월 말 이후로 랠리를 이어오던 증시가 미국의 고강도 긴축과 경기 침체 우려의 변동성이 커지는 모습인데 기술적 분석에서 접근해 봤을 때 향후 하락과 상승 어느 쪽에 좀 무게를 두고 계실까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단기 고점은 좀 형성한 것 같고요. 또 6월, 7월에 걸쳐서 이제 단기 또 저점을 형성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좀 박스권 움직임을 이제 보여줄 거를 예상을 하고 있는데, 오늘 움직임 봐서는 약간 좀 하방을 열어놓은 단기적으로는 좀 조정 흐름을 좀 이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차트를 준비해 오신 것 같은데 함께 설명을 좀 들어볼까요? 예, 먼저 그 코스피 일간 차트 같이 보시겠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보시게 되면은 올 1월 이후에 여기 저 파란색으로 표시된 게 이제 60일 이동 평균선인데 60일선이 이제 주요 저항선 역할을 했고요. 8월 초 들어서 이제 일시적으로 상승 돌파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만은 다시 좀 상승 흐름이 꺾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최근 들어서는 일간 차트상 주요 그 이평선들이 지금 한 곳에 좀 모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런 사례는 이제 올해 들어서 그 5월 말에서 그 6월 초에 보시면은 이평선이 한 곳에 밀집한 이후에 이제 방향선이 밑으로 나타났었는데 최근에 이평선이 모이고 있는 흐름에서는 이제 방향성이 어느 쪽으로 나타날지 9월 초 추석 전에는 아마 좀 드러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해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범위로 본다면은 7월에 형성한 저점, 즉 2280 저점, 그다음에 고점은 한 2550 정도 이렇게 박스권 흐름을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뒤에서 이제 말씀을 나누겠지만 이제 박스권 이후에 박스권 끝자락에 어느 정도 좀 방향성이 나타날 것으로 보여지는데 당분간은 좀 더 기간 조정이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됩니다. 네, 다음으로는 코스닥의 일간 차트인데 코스닥도 비슷한 흐름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을까요? 네, 요즘 아마 국내 시장도 그렇고 화두가 그 개별 종목도 그렇고 아마 박스권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흐름 보시면은 지난해 10월 이후에 이렇게 이제 세 개의 박스권으로 이제 나눠서 볼 수 있고요. 최근에 이제 박스권도 역시 이제 고점을 한번 그 형성한 이후에 다시 그 조정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난 그 6월과 7월에 걸쳐서 이제 이중 바닥을 형성한 후에 반등을 보였습니다만은 박스권 상단에 막힌 이후에 다시 좀 조정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박스권 하단이 한 710포인트 정도 되고 고점이 835포인트 정도 되기 때문에 다소 범위가 넓습니다만은 이 범위 내에서 좀 기간 조정이 이어지지 않을까 좀 판단을 하게 되고요. 이동 평균선이 아직까지는 뭐 60일선을 중심으로 단기 흐름이 좀 지속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됩니다. 네, 60일선 사이에서 조금 더 움직일 것 같다라고 말씀을 주셨고 코스피적으로 봤을 때는 우선은 추석 전에는 하향일지 뭐 상방일지 조금 방향을 조금 더 알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매크로적인 측면으로 좀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데 네. 지금 이제 경기 침체 가능성에 대해서도 좀 분분하고 또 기업의 이익도 앞으로는 좀 하향될 것이다라고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좀 전망을 하실까요? 그래서 마침 이제 어제 한은에서 발표한 자료가 좀 흥미롭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이제 금융경제 이슈 분석이라는 뭐 길지는 않은 그런 페이퍼가 나왔는데 여기에 보면 향후 그 한국 같은 경우 경제 침체 확률이 한 0.8%다. 그리고 미국이 한 15% 정도 되고 그다음에 유럽이 한 32% 정도 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본다면은 이제 유럽 침체 확률이 제일 높고 그다음 미국이고 그다음 한국인데 사실 이 자료를 우리가 액면 그대로 다 믿기가 어려운 것이 만약에 그 미국하고 유럽이 이렇게 침체 상태에 들어간다면 우리 같은 경우는 또 수출 위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직격탄을 맞을 수뿐이 없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미국하고 유럽이 그 경기 침체에 들어가는 또 신호 또 지표들이 나오게 되면 우리 국내 경제도 좀
타격이 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 또 지난달 그 소비 관련된 통계를 보니까 통계 작성된 이후로 5개월 연속 그 지속적으로 지금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른바 이제 트리플 감소라고 그러는데 트리플 감소라 하면 생산, 소비, 투자가 이제 모두 꺾인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물가가 이제 뛰고 수출이 부진이 뚜렷해지면 한국 경제도 이제 본격적인 침체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고요. 특히 이제 업종별로 보면 국내에서 역시 이제 반도체 주가가 최근에 가장 많이 그 하락을 했습니다만은 반도체 재고가 쌓이고 있는 것으로 좀 나타나고 있고요. 그래서 특히 이제 그 메모리 반도체 업종이 특히 부진한 것으로 좀 나타나고 있고, 그래서 미국에서도 아마 그 추가 금리 인상을 할 경우에 이런 그 반도체 업종의 악화된 흐름은 조금 더 이어지지 않을까 좀 판단하고, 이 여파로 뭐 클라우드하고 데이터 센터들도 이제 축소한다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그 주변 업종들도 침체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순이익 관련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면 그 블룸버그 컨센서스를 비교를 해봤더니 그 계속해서 지금 좀 하락하는 추세고요. 이런 흐름이 이제 내년 1분기까지 좀 이어질 거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같은 경우 애널리스트들의 그 이익 하향 전망이 이제 본격화되지는 않았는데 블룸버그 같은 경우를 찾아보면은 흐름적으로 내년 1분기까지 계속 다운이 될 걸로 좀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주가 전망을 하는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그 밝지만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경기 침체 가능성을 이제 전일에 한은에서 유럽이 32%, 미국이 15%, 그리고 우리가 뭐 0.8%다라고 지금 전망을 내놓기는 했지만 강대국이 이렇게 타격을 받게 되면 신흥국 입장에서 이제 수출로 우리가 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타격이 불가피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이제 내년 1분기까지는 좀 다운 사이클에 진입을 했다라고 좀 전망을 하고 계시는데, 그렇다면 이제 주식 시장을 조금 큰 흐름에서 놓고 보자면 저희가 투자에 있어서 좀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약시장 속에서도 단기적으로 일정 구간에서는 랠리가 그래도 좀 등장을 하잖아요. 네, 박스권 사이에서도. 네. 근데 약세장이 본격화된다고 했을 때 이제 기술적 반등을 이용한 매매로 좀 수익을 챙겨야 하는 그 전략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 네. 기술적 반등의 자리는 어떤 신호로 좀 포착을 할 수가 있는지, 이후에 그 가격 조정의 기간은 또 우리가 어떻게 좀 판단을 하는 게 효과적일까요? 네, 일단 그 앞서서 제가 그 국내 그 증시뿐만 아니고 뒤에 이제 보여드릴 종목도 보시게 되면 그 박스권에 갇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그러면은 박스권을 중심으로 한번 얘기를 한번 풀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박스권이라 그러면은 그 주가가 그 상단하고 하단이 이제 일정이 된 가운데 그 범위 안에서 이제 움직이는 현상을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흔히 기술적 분석 같은 경우도 이제 추세가 있을 때 주가 분석을 좀 판단하기가 더 용이하고, 또 모든 보조 지표들도 추세가 있을 때를 감안해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주가를 예측하는데 제일 고약한 것이 이제 그 이런 박스권입니다. 박스권에서는 이 보조 지표도 제대로 이제 작동을 안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이 박스권에 주가가 갇혔을 때 매매하는 건 좀 쉬운 일이 아니고요. 물론 이제 박스권이란 건 일정한 고점 저점이 있기 때문에 그 고점하고 저점을 이용해서 저점 부근에 오면 매수를 하고 기계적으로, 그다음에 고점 부근에 오면 주가를 팔면 되는데, 사실은 그 박스권 매매보다는 박스권이 이탈됐을 때가 오히려 우리가 흔히 이런 박스권을 이용할 수 있는 매매 순간이 되거든요. 그래서 박스권을 상향 돌파할 때가 우리가 가장 적극적으로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시점이 되는 거고, 또 박스권에 산 주식을 손절매로 할 수 있는 또 기회가 되는 것이 또 박스권 하단을 이탈할 때가 바로 이제 그 박스권에서 산 주식을 적절하게 이제 손절매할 수 있는 그런 그 순간이 되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뭐 앞서서 이제 코스피하고 코스닥도 같이 한번 보셨습니다만은 가격 조정은 어느 정도 좀 이루어진 것 같은데 기간 조정이 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한 10월 초까지는 이런 기간 조정 흐름이 좀 더 이어지지 않겠나 이렇게 좀 판단을 할 수가 있겠고요.
네, 박스권 기간은 일단 그 짧은 거보다는 길게 형성된 것이 더 신뢰도가 높은 거고, 또 박스권 그 구간을 보면 그 넓은 거보다는 좁게 형성된 게 또 신뢰도가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증권 투자에서 이론 중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뭐 시장에서 그 박스권의 뭐 고점과 저점에 대해서 조금 뭐 지수를 예측을 하는 뭐 그런 것들이 나오고 있는데, 우선 박스권 매매에서는 뭐 저점 매수 그리고 이제 고점에서 매도하는 전략이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주셨고, 이제 대표님께서는 이제 대우증권에서 그 애널리스트로 뭐 기술적인 분석으로 워낙 네. 뭐 유명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조금 더 대표님의 말씀을 조금 들으면서 어떻게 좀 그 반등이 나왔을 때 기술적으로 수익을 챙겨볼 수 있는지 이제 질문을 더 좀 자세하게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도 조금 질문을 드릴 텐데 종목은 조금 더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듣고 네. 가고요. 이제 대표님이 최근에 그 기술적 분석의 심화편이 차트의 해석이라는 이제 책을 발간을 하셨잖아요. 근데 네. 책에서도 강조를 해주셨지만 기술적 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거래량 그리고 이제 이동 평균선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그 부분 어떻게 조금 활용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사실 그 HTS 시스템에서도 보면 그 일간 차트 이제 키시면 밑에 이제 거미줄처럼 얽혀 있는 것들이 이제 이동 평균선인데요. 그 우리가 또 여러 가지 이제 보조 지표들도 같이 보시게 되는데, 이런 보조 지표들이 이제 전부 이런 이동 평균선 개념을 응용해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이동 평균선을 아는 것이 좀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그 시장에 참여하는 투자자들이 이 이동 평균선에 걸치는 그 행태를 보고 또 우리가 주식을 매수할지 매도할지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그 각 이동 평균선이 갖고 있는 의미를 좀 기본적으로는 좀 인지를 하시고 투자하시는 것이 좀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제일 중요한 건 역시 이제 단기적으로 매매하시는 입장에서는 이제 21선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21선을 다른 말로 이제 생명선 또는 심리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단기 매매하시는 분들이 이제 주가가 21선을 깨고 내려가면 단기적으로 좀 그 심리적으로 좀 고통 속에 있는 좀 시간이 이제 시작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만큼 단기 매매하시는 분들에게 이제 중요한 게 이제 21선이고요. 뒤에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텐데, 이제 우리가 60일선을 수급선이라 그럽니다. 앞서도 이제 그 코스피 차트를 보였습니다만은 반등할 때마다 번번이 이제 60일선에 닿은 후에 저항을 받아서 이제 다시 그 조정받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수급이 본격적으로 완성이 되는 게 60일선 돌파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5일선과 21선 간의 골든 크로스가 나더라도 60일선을 돌파를 해야 본격적으로 매수 신호가 나타난 것을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121선 또는 이제 200일선을 이제 경기선이라 그럽니다. 지금도 그렇고 과거에도 보면 그 주식이 경기를 한 6개월 정도 그 선행한다는 그 말을 해왔기 때문에 121선을 우리가 경기선이라 그러고요. 큰 흐름에서 우리가 121선을 돌파한다는 것 자체가 경기가 그동안에 이제 하락 국면에서 상승으로 터닝한다든지 또 121선을 뚫고 내려간다는 의미는 그동안 경기가 상승 국면에서 하락 국면으로 전환한다든지 뭐 이런 것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동평균선이 중요하고, 네. 거래량은 역시 이제 주가의 그림자가 되기 때문에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단기적으로 볼 때는 생명선이라고 불리는 21선을 보고 좀 장기적으로 60일선을 뚫어내는 모습이 좀 필요하다라고 하셨고, 그리고 이제 121선을 뚫어낸다면 경기가 턴어라운드 된다라고 좀 볼 수가 있다라고 하셨는데, 섹터별로 이제 대표 종목들 기술적으로 어떤 위치인지 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과거와 비교해봤을 때 지금 어떻게 조금 특징이 보이는지, 변곡점 신호 어떤 거 좀 잡아가야 될까요? 그 삼성전자도 사실은 그 코스피랑 굉장히 유사합니다. 보시게 되면 이제 하락 추세선을 이제 길게 그어볼 수 있는데요. 올 1월 이후 현재까지 이 하락 추세선에 갇혀가지고 주가가 이제 지속적으로 좀 조정을 받는 모습이고요. 역시 이제 지금 60일선이라고 제가 표기를 해놨습니다만은 60일선에 막혀가지고
지속적으로 좀 반등을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번번이 이제 실패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역시 이제 삼성전자도 보면 전저점하고 최근 형성된 고점, 그러니까 가격으로 말씀드리면 55,500원하고 63,000원 정도의 현재 그 박스권에 걸쳐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역시 이평선이 최근 한 곳으로 좀 모이고 있는데 추석 전후를 해서 다시 그 방향성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하게 됩니다. 네. 일단 삼성전자가 좀 안정을 찾아야지 국내 증시도 좀 안정을 찾을 것 같은데 오늘도 한 2% 정도 하락을 해서 지속적으로 이제 조정을 받을 수 있는 또 그런 위치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네. SK 하이닉스는 어떨까요? SK 하이닉스도 뭐 같이 반도체 업체니까 이제 비슷한 흐름을 보입니다만은 역시 이제 61선이 그 주요 저항선 역할을 해왔고 최근에는 그 이평선이 역시 이제 한 곳으로 좀 모이고 있어가지고 이평선 밀집에 따른 이제 방향성이 곧 나타날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요. 지금 이제 대형주인데 거래량이 좀 감소하고 있어서 네. 전체적으로 좀 조정 흐름이 이어지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좀 있습니다. 현대차는 조금 잘 올라오는 것 같았는데 지금 좀 막힌 것 같네요. 네. 현대차가 그래도 대형주 중에서는 좀 모습이 괜찮습니다. 이제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여기는 표시가 안 됐습니다만은 올 1월 말 이후에 보면은 박스권이 이제 형성이 됐었는데 그 위로 지금 이렇게 박스권이 형성이 됐었는데 그 위로 주가가 좀 한 단계 레벨업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패턴으로 보면은 이게 이제 상승 삼각형이고 이 윗변이 되는 가격대가 한 19만 8천 원에서 19만 한 9천 원 정도로 우리가 그 판단을 해볼 수 있는데 이 가격대만 돌파된다면 주가는 오히려 한 단계 좀 레벨업되는 그런 흐름을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박스권을 돌파해서 네. 지금 올라갈 수 있다. 네, 그래서 단기적으로 우리가 현대차를 봐야 되는 관점은 역시 19만 8천 원에서 19만 9천 원대를 어떤 형식으로 돌파를 해주냐 이게 이제 관건이 될 것 같고요. 네.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꾸준하게 조금 상승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건 어떤 모양일까요? 네,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이제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상승 추세선을 쭉 유지하면서 한 4개월 동안 오르다가 최근에 이제 상승 추세선을 이탈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단기 랠리는 좀 끝난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감도 있는 것 같고요. 역시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주요 이평선이 한 점에 지금 모이고 있기 때문에 방향성이 조만간 나타날 것 같은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대형주니까 거래량이 수반돼야지 다시 좀 반등의 기회를 좀 찾을 수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이 종목들에 고민이 많으셨던 분들은 지금 가격적인 전략과 또 차트 모양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들으시고 앞으로 대응 전략을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태조 이방원 종목들을 좀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을 많이 받으실 것 같아 질문을 많이 드리고 싶은데 네. 조금 짧게 듣도록 네. 하겠습니다. 이제 대표 종목으로 보면 하나솔루션 그리고 현대미포조선, LG에너지솔루션, 현대로템 그리고 두산에너빌리티까지 차트 흐름을 한번 분석 들어볼까요? 네. 하나 솔루션은 뭐 단기간에 올라서 일간 차트로 분석하는 게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아가지고 주간 차트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2021년 그 1월에 형성된 고점에 이제 거의 근접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뭐 보시면은 주간 차트상으로 거의 이제 한 달 이상 쉬지 않고 좀 올랐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상승 동력은 조금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특히 전고점에 근접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중 천정에 대한 부담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좀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오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 기존의 그 상승 흐름이 꺾였다고 말할 수 있는 근거는 없기 때문에 일단 단기 상승에 따른 좀 호흡 조절을 보인 이후에 다시 전고점 돌파를 좀 시도할 것으로 좀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차익 실현 매물을 받아내면서 2021년 고점을 돌파하는지 네. 보자. 네, 이어서 현대미포조선 볼까요? 현대미포조선은 이제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작년 그 10월 이후에 보면 굉장히 완만한 상승 추세대를 이제 형성을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그 올 8월 이후에 이 추세대를 상향 돌파하면서 오히려 상승각이 더 가팔라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네. 이것 또한 단기 상승이 좀 가팔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그 조정을 보일 것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일단 그 주요 그 지지선은 이 과거의 그 상승 채널 7월 달까지 이 지속되던 상승 채널의 상단을 연결해 보면 한 96,000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가격대까지는 우리가 조정을 염두에 둔 시장 대응이 좀 필요한데 96,000원 근처 오면 다시 단기 낙폭에 따른 좀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승 피로 소화 매물로 96,000원까지로 저점을 조금 열어볼 네. 수 있다라고 하셨고 네. 이어서 LG 에너지 솔루션 보겠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뭐 개인 투자자 아까도 보니까 주간에 많이 판 종목 중에 하나인데 주가가 지금 레벨업을 좀 시도를 하고 있죠. 보시게 되면 이제 올 2월부터 보시면 박스권이에요. 계속 박스권이었는데 이 박스권을 8월 들어서 좀 상향 돌파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오늘도 뭐 소폭 상승으로 끝났습니다만 여전히 새로운 박스권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박스권 상단을 어떤 식으로 돌파하는지 여부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뭐 다시 지금 가격에서 다시 하락한다면 기존의 2월 이후 이어지고 있는 박스권으로 좀 회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현 가격대에서 버티고 위를 향해서 지금 갈 수 있는 에너지가 나올 수 있느냐 이걸 좀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가격대를 조금 강하게 뚫어줘야 한다라고 네. 말씀을 주셨고 이어서 최근에 이제 수주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현대로템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데 네. 로템 차트 한번 볼까요? 로템도 보시게 되면 굉장히 오랜 기간 그 횡보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이게 작년 그 10월 이후 올 7월까지 굉장히 그 제한적인 움직임을 보였는데 이것도 역시 7월 이후 새로운 그 단기 박스권을 또 형성하고 그것을 다시 긴 양봉이 나타나면서 뚫었는데 이게 이제 상승 N자형이거든요. 이게 너무 이제 길게 나왔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좀 조정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특히 이제 조정하면서 거래가 그렇게 많이 안 터지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 매수 흐름은 좀 유효한 거로 좀 볼 수 있고 일단 가격 조정이 어느 정도 좀 마무리되는 시세에서는 다시 좀 상승 흐름을 좀 이어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인데 뭐 그렇다고 이게 박스권 여기 그 상단까지 두 번째 박스권 상단까지 조정받을 것 같지는 않고요. 3만 원 전후를 한 움직임을 좀 보이다가 다시 그 상승 흐름을 나타내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와, 이렇게 강한 N자형 반등을 이어가고 있지만 계속해서 상승을 이어갈 수 있는 차트다라고 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두산 에너빌리티는 시간 관계상 조금 건너뛰고 아주 중요한 질문을 좀 드려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차트가 지금까지는 과거의 차트를 우리가 좀 봤다면 이제는 좀 수익을 챙겨볼 수 있는 부분을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네. 기술적 분석 측면에서 반등 신호가 나타나는 섹터와 종목 혹시 있을까요? 지금 뭐 제가 오기 전에 전체 업종을 제가 다 차분히 한번 봤는데 그 중에서 이제 비금속 광물 업종하고요, 철강 금속 업종이 그나마 좀 좋은 차트인 것 같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면 그 비금속 광물 업종 일간 차트 보시면 이게 이제 머리 어깨형이라 그러는데 그걸 완전히 지금 뒤집어 놓은 그런 모습입니다. 이게 이제 영머리 어깨형이고 현재 그 목선에 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목선을 돌파하면 주가가 이제 이 머리의 높이만큼 상승한다는 게 이제 일반적으로 영머리 어깨형의 이론입니다. 다만 여기 이제 우리가 좀 더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것은 이제 거래량인데요. 거래량이 좀 더 그 받쳐줘야 이런 패턴이 이제 완성이 될 수 있는 거고 일단 목선 돌파 여부가 단기적으로는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고요. 또 철강 금속 업종 또한 이제 전고점 돌파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앞서 말씀드린 그 121선을 또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강하게 돌파해 주느냐에 따라서 아까 그 현대로템 같은 그 상승 N자형이 좀 나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업종으로 봤을 때는 오늘 뭐 주가가 많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비금속 광물하고 철강 금속 업종이 제일 괜찮아 보였습니다. 코스피에서는요.
비금속 광물 업종과 철강 금속 업종을 꼽아주셨는데 이제 비금속 광물 업종은 거래량이 실리는지를 좀 주목해서 보자. 네. 그리고 철강 금속 업종은 120선을 돌파하는지를 보자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 사실 뭐 펀더멘탈 그리고 이제 밸류에이션과 함께 우리가 기술적 분석을 챙겨야 하는데 오늘 또 대표님을 모시고 향후 시장의 방향과 또 매매 전략을 좀 점검을 해봤습니다. 약세장에서 중요한 게 이제 수급 그리고 61선의 흐름이라고 하니까요. 성투 전략 잘 세워가시기를 바라고요. 오늘은 김정환 GB투자자문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투데이 종목 콕톡 오늘은 매크로 불확실성이 커지는 구간에서 이재용의 뉴삼성 행보가 주목되는 삼성전자와 위축됐던 산업의 회복으로 비상을 준비 중인 두산 에너빌리티, 항공주와 여행주까지 진단하고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오늘은 이성훈 글로원 파트너스 이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로 톡 나눠볼 종목은 삼성전자입니다. 메모리 가격 하락세가 지속되면서 반도체 시장의 분위기가 악화됐는데요. 이런 가운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행보는 연일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11월 창립 기념일에 맞춰 회장으로 취임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뉴삼성에 대한 기대감이 확산하고 있는데요. 이재용의 뉴삼성이 불황을 타개해 나갈 수 있을지 다각도로 점검해 보겠습니다. 먼저 반도체 산업이 여러모로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는데 이재용 부회장의 신경영 비전에 대한 기대감이 그나마 활력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특히 시스템 반도체 분야랑 바이오 분야 투자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미래 먹거리 선점 행보 어떻게 예상하고 계실까요? 일단 11월 1일쯤에 구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떤 투자를 단행을 할지 아니면은 이 투자의 단행 같은 경우가 뭐 구체적인 포지션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나타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반도체 같은 경우 일반적인 D램 이쪽 단의 투자는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쉽지 않다고 하는 이유는 지금 재고 부분의 이슈도 있다 보니까 한 보완 투자 정도는 가능하지만은 신규로 대규모 투자는 좀 쉽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다만 이 시스템 반도체 부분, 그다음에 바이오 부분 이러한 부분은 투자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연결해서 그 IT 군들 중에서 가장 먼저 투자가 나타날 수 있는 게 또 OLED 군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최근에 그 OLED와 관련된 부분의 주가들이 좀 강한 점을 알 수가 있겠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은 특정하게 금액을 얼마 한다 이런 거를 대입을 하기보다는 대주제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겠죠. 이게 구체적으로 OLED 부분, 반도체 부분 이러한 군으로 투자에 대한 스케줄이 짜여진다고 하면은 조금 그 기대감이 주가로 심리적인 면이 투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큰 주제를 통해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결론이겠습니다. 네, IT 부분에는 OLED 부분에 투자가 먼저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점 짚어주셨습니다. 그리고 2013년에 추진하다 멈춰버린 이 지배구조 개편도 다시 진행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시는지 궁금하고 삼성그룹주들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일단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지배구조 개편의 중심에 설 수 있는 종목을 체크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 종목에 대해서 특정 종목이 중심에 선다 이거를 딱 정해놓고 접근하기보다는 지분에 대한 구조를 이해를 할 필요가 있고 이 지분에 따라서
지배구조의 핵심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삼성물산, 물산을 중심으로 이제 지배구조 개편이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연결해서 삼성 SDS, 그다음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게 전자를 중심으로 뭐 분할 요소라든지 그런 게 대입이 된다고 하면은 이와 연결해서 다시금 삼성물산과 함께 또 연결고리가 되는 구조거든요. 그렇다 보니 삼성물산, 삼성 SDS,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계속 주목을 할 필요가 있겠고, 이 지배구조 같은 경우는 우리가 기대감은 있지만은 단순히 당장 이루어지지는 않아요. 단계별로 좀 이전에 세금의 부분, 그다음에 상속세 부분 이런 게 마무리되는 신호탄이 있어야지 뭐 지배구조와 관련된 연결 플레이가 가능하거든요. 그렇다 보니 개편 이전에 좀 신호탄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체크를 하고 시결 같은 경우를 좀 버려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결론이겠습니다. 네, 삼성물산을 중심으로 삼성 SDS 그리고 삼성전자까지 지배구조 개편 중심 기업을 꼽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추석을 이제 앞두고 협력사 납품 대급도 조기 지급을 했다고 합니다. 협력사와 상생행보도 가속화되고 있는데요. 최근 폴더블폰 협력사들 같은 경우 이 흥행으로 분위기도 함께 좋습니다. 협력사 중에서 동반 성장에 있어서 눈여겨볼 업체가 혹시 있을까요? 일단은 폴더블 폰과 연결을 짓는다고 하면 뭐 힌지를 만들어서 납품하는 KH바텍 같은 경우가 가장 주목을 할 필요가 있겠고요. 다만 우리가 주가를 통해서 살펴보면 현재 시점에 대해서 매수 접근은 유의를 해야 됩니다. 그 새로운 제품이 나올 때 이전에 납품이 한 2개월 전에 들어가게 되고 이 실적 같은 경우는 미리 반영이 돼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주가는 실제 이 제품이 나오고는 기대감이 소멸이 되면서 하락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다 보니 지금 기준에서는 이 종목을 좀 적극적으로 접근을 하기보다는 새롭게 그 차기작의 제품이 나올 때 그때 스케줄에 맞춰서 다시금 모멘텀이 부각될 때 접근 가능하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KH바텍을 좋게 보시지만 현 시점에서의 매수는 좀 보수적이고 차기 일정 매매 부분에서는 활용할 만하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2% 이상 하락하면서 58,000원 선에 마감을 했는데요. 그렇다면 삼성전자는 현 시점에서 어떻게 대응해 나가는 게 좋을까요? 네, 삼성전자 같은 경우 대응은 뭐 차트를 통해서 보도록 할게요. 이게 통상적으로 시세가 나는 부분에서는 이평이 단기 정배열이 나고 이렇게 추세적으로 상승하는 측면이 도달을 할 수 있고요. 이러한 구간은 시세가 정해지지 않는 횡보 구간입니다. 이 구간의 기간을 보자면 한 1년 정도를 거쳐왔고 지금 구간 같은 경우는 추세가 하락 추세에 있고 그 단기적인 지지는 한 55,000원대예요. 기술적으로 이 정도 하단까지 가면은 지수가 다시금 한 2,200대 후반까지 갈 수 있는 점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의 그 기술적 요소를 봤을 때 단기적으로 여기에서 반등이 나오지 못한다면, 즉 한 56,000원대 이 정도 가격의 반등이 나오지 못한다면 다시금 한 55,000원대도 도달 가능한 점을 열어놓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 점을 함께 생각을 하고 지금 구간에서는 감안을 해야 될 점은 이 지지 같은 경우가 단기간에 나타나는지, 이 단기간에 나타나는지 여부는 현재 가지고 있는 거래량 한 1,300만 주 대비해서 이게 거래가 한 1,500만 주 이상 터지고 상승이 나타나는지, 가격적으로는 한 6만 원대를 안착을 하는지 여부를 먼저 체크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삼성전자 전략까지 알아봤고요. 이어서 톡 나눠볼 종목은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대규모 블록데이 여파가 이어지고 있지만 기업 본질에는 이상이 없다는 평가인데요. 원전에 이어 풍력, 수소 부문까지 행보를 넓히고 있는 두산 에너빌리티의 성장 포트폴리오 점검하고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먼저 블록딜 얘기를 안 할 수 없는데요. 두산이 두산 에너빌리티 지분을 블록딜로 매각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어제 급락을 했고 오늘도 상당한 약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네. 이 블록딜 영향 어느 정도 수준에서 마무리가 될까요? 일단은 주두산이 가지고 있는 지분 일부를 블록딜을 돌렸고 이 단가 같은 경우가 할인율을 환산을 하면 20,050원에 블록딜을 돌게 됐어요. 그러면 이게 이론적으로는 어제 기준으로는 20,050원을 하회를 했을 때는 거의 차익거래상으로 이거를 매수를 해서 다시 블록딜에 붙는 가격 이상의 매매를 하면 수익이 가능한 구조였거든요. 근데 마감 이후에 어제 수급을 본다고 하면은
개인 창구로 매수가 한 1,000만 주 정도 나타났고 공매도 같은 경우가 한 100만 주 정도 한 유입이 됐습니다. 공매도 같은 경우가 이 전체 시총에서 한 1% 정도 내로 유입이 됐습니다. 여기에서 생각을 해볼 점은 그러면 일단은 개인 매수가 집중된 부분 플러스해서 이 공매도까지 더해지면서 오늘은 그 이론적인 블록딜이 돌았던 가격 2만 50원을 하회하는 흐름이 나타났거든요. 여기에서는 그러면 어제 블록딜에 대한 이벤트를 보고 진입한 매수자들 같은 경우는 손절이 나올 수 있어요. 그까지 감안을 해 본다고 하면은 여기에서는 기술적으로라든지 그러한 부분에서 좀 추가적인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사실 이 블록딜 이슈 전까지 그 주가가 한 달새 20% 이상 상승을 했는데요. 원전 대장주로서의 관심이 대단했습니다. 새 정부가 2030년 원전 비중을 33%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을 발표했는데 이 두산 에너빌리티의 성장성은 그럼 어느 정도로 보실까요? 일단은 2030년까지 원전 비중을 33% 끌어올려지면은 이 원전과 관련해서 한 기당 들어올 수 있는 매출을 환산해 봤을 때 그 두산 에너빌리티 기준으로 해서 뭐 주기기라든지 터빈 이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보면 현재 매출 대비해서 기본적으로 한 30% 성장은 나타날 수 있어요. 이 성장 같은 경우는 한 1년 반을 기준으로 해서 무난히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 있겠고요.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주가 같은 경우가 짧게는 뭐 블록딜 요소, 여기에 따른 수급의 좀 엉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정이 나올 수 있는데 이 조정 같은 경우를 어찌 보면 하나의 매수 요인으로 삼는 기회로 대응을 하는 게 낫습니다. 이 부분을 생각을 하시고 이게 국내 기준으로 해서 원전의 수출이 나갈 때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 소형 모듈 원전전 뉴스케일 파워에서 이 수주가 나갈 때 주기기 부분을 두산 에너빌리티가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외로 이제 매출을 거둘 수 있는 요인이 좀 플러스 됩니다. 이전까지 함께 생각을 하시고 원전 시장 확대에 따라서 성장할 수 있는 부분은 전체적인 원전에 뭐 한기 요소가 있다고 하면은 거기에서 포지션은 기본 30%를 가져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정도로 좀 매출에 대한 포지션이 크기 때문에 원전에 대해서 뭐 긍정적인 수주 흐름이 나타난다고 하면 계속 매출은 좀 성장할 수 있는 구조라는 결론이겠습니다. 네, 원전 쪽에서의 성장성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고 이번 조정을 진입 기회로 삼자는 의견까지 주셨습니다. 그런데 원자력뿐 아니라 이 화력 그리고 물과 에너지 분야에서도 통합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급성장하고 있는 베트남 신재생 에너지 시장 공략에도 나섰다고 합니다. 원전 외의 에너지 부분의 경쟁력은 어느 정도일까요? 거의 뭐 풍력은 상위권에 위치하고 있는 기업이랑 협업을 하게 되죠. 지멘스랑 해상풍력 협업을 하다 보니 여기에서 또 퍼포먼스가 기본적으로 날 수가 있고요. 우리나라 기준으로 이게 기계 설비라든지 그 부분이 좀 해상풍력이라든지 여기에 대한 기술을 발달할 수 있는 부분, 여기에서 좀 부양할 수 있는 그 풍력 부분까지 함께 영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고난이도 기술을 바탕으로 좀 풍력 같은 경우 이제 해외에 대해서 수주가 나올 수 있는 점을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수소에너지 같은 경우는 북미의 이제 가스 수소 터빈 시장을 공략을 하게 됩니다. 이 터빈 부분이 중요한 게 해외에 있던 부분을 국산화시킨 게 두산 에너빌리티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다음에 기술력 같은 경우도 한 상위권에 속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북미 쪽의 수소에너지 부분의 수주까지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지금 뭐 원전 부분의 기본 체력을 바탕으로 뭐 플러스 알파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을 해놔야 되겠습니다. 네, 원자력뿐 아니라 풍력, 수소까지 성장세를 이어오고 있는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이 블록딜 여파로 계속 조정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이 신규 진입의 기회로 봐도 좋다고 하셨어요. 네네. 그럼 조정을 어느 정도까지 열어둬야 할까요? 일단 종목을 통해서 한번 볼게요. 어제 같은 경우 블록딜이 돌았던 흐름입니다. 크게 보면은 여기에서 거래량을 수반한 흐름, 이 거래량 같은 경우는 거래 대금으로 환산을 해보면 이게 블록딜이 돈 자금은 전부 다 거래 대금에 녹여졌어요. 다만 오늘의 이러한 조정 같은 경우가 큰 거래가 없이 수반이 됐단 말이죠. 그러면 이러한 구간에서는 통상적으로 한 60일선 정도까지는 기본적으로 조정이 나올 수 있어요. 한 18,800원 구간. 여기에서 오늘의 거래량까지 함께 대입을 해보면 18,000원 중반까지는 좀 가격 조정이 나올 수 있는데 이 18,000원 중반 가격 같은 경우에
뭐 오늘의 거래량에 플러스 돼서 좀 수반을 한다고 하면은 이제 블록딜을 통해서 들어왔던 매수 같은 경우가 전부 다 이제 이탈을 하게 되는 거죠. 뭐 손절이라든지 그런 요소가 더해지기 때문에 가격적으로는 한 18,000원 중반, 18,500원에서 18,800원 이러한 구간에서는 이제 매수 대응을 하는 게 낫다는 결론이겠습니다. 네, 60일 선까지 조정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18,500원 선에서 매수 타점을 짚어주셨습니다. 오늘은 방향성 없는 증시에서 다양한 이슈로 주목받고 있는 삼성전자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해서 전략을 세워봤는데요. 투데이 안경 코리아마켓은 방송 후에도 유튜브에 콕톡 검색하시면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콕톡 검색하셔서 방향성 없이 흔들리는 시장에서 차별화된 성공 투자 전략 잘 세워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이성훈 글로벌 파트너스 이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투데이 안경 코리아마켓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